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37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볼메 임지이고요. 안녕하세요. 저 홍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오늘도 홍수미님 말로는 미녀 삼총사라고 제가 묻어갔네요. 정변호사님이 고소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뭐 그 외적인 아름다움 말고도 내적인 아름다움도 있으니까 그걸 말한 거죠. 묻어갔네요. 네, 그럼 미녀 삼총사로 봐주시고요. 그러면 즐겁게 한번 새날 한라인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슈 아닌 이슈. 이번 주에도 3가지 준비했는데요. 제가 먼저 준비한 거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뉴스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배달 노동자들이 약간 승강기 갑질을 하는 그런 아파트, 빌딩들이 있다면서 이거를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어요.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가관이더라고요. 일단 헬멧을 벗고 엘리베이터를 타게 한다거나 심지어 요즘에는 마스크 끼고 있으면 무서우니까 마스크를 벗고 타라거나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뭐 패딩에 흉기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패딩을 벗으라고 한다거나 또 뭐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게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까지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못 들어오고 입구에서부터 걸어오게 한다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갑질들을 하는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 아파트 76곳이랑 그다음에 뭐 다른 빌딩, 백화점 뭐 이런 곳들에 진정을 넣었는데 이 76곳 중에 49곳이 강남 서초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긴 했지만 이 갑질이라는 거 또는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좀 분노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할 거면 배달 시켜 먹지 말아야죠. 집에서 알아서 밥을 해 먹어야지. 배달을 왜 시키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많은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분노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와 같은 내용의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자주 다뤘는데도 네.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너무 서글퍼지는데요. 네. 아무튼 이런 점에 대해서 제 나름으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택배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경비실 근처에 어떤 보관함 같은 거를 둬서 거기까지만 그런 배달하시는 분들이 갖다 놓고 주문하신 분들이 내려와서 가져가는 걸로 어떻게 법적으로라도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맞죠. 네. 배달을 못하게 하는 그런 빌딩 같은 곳에서도 이제 보통 시킨 사람들이 1층으로 내려가서 음식을 받아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슨 특권을 가지고 사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지역에 좀 몰려있는 아파트들이 네.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왜 기본 정서가 어떤지를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데는 또 아파트마다 또 경쟁을 하면서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원칙이라든가 규칙을 정하는 거는 입주자 대표나 그렇죠. 네, 운영위원회 같은 일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민들은 이런 거를 자세히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칙을 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공략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없어지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려면은 따로 보관함을 만들든지 네. 그런 원칙을 정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인권위에서 좀 제대로 된 내용을 그러게요. 내려줬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좀 원초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도 플랫폼 노동자들이고 이게 일을 하면서 겪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약간 직장 내 갑질 문제에도 해당을 시키는 게 포함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또 비슷한 이슈인데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뉴스로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어지는 방금 임진님 내용하고 약간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간단한 사건 개요는 이제 배달 라이더가 커피를 배달을 학원으로 하는데 그 학원에서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추가 배달 요금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배달하시는 분이 추가 요금을 받으러 갔는데 나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계좌 이체를 하겠다 하고 이 여자가 말하고 배달 라이더분은 이제 계속 배달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이제 여자분이 갑자기 뭐
미쳤는지 아니면 원래 미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배달 대행 업체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그 사장한테 정말 이거 며칠 사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처음에 들을 때는 들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폭언.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배달 라이더들 모든 분들에 대한 그런 비하, 뭐 부릉부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문신이나 하고 음악이나 들으면서 다니면서 니네들이 3,000원이나 그러니까 받지, 뭐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내용으로 너무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장님도 정말 인성이 고우신지 아니면 녹음을 하고 있어서 20분 동안 이 얘기를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다가 유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공분을 사고 뭐 뉴스에도 막 나오고 하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 학원을 찾아갔는데 이 원장 말로는 이 사람이 학원 강사 아니다. 우리 학원 강사 아니고 그 셔틀에서 아이들을 내리고 올려주고 하는 그런 도움이고 며칠 전에 뭐 이혼을 했는지 머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만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원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말 이걸 듣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얘기기도 하고 세상에 참 많은 도라이들이 많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라이더하고 이 배달 사장님이 너무 부처를 만난 거 부처님 아니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무 황당하니까 네. 할 말이 그렇죠. 없었던 거 듣다가도 아닐까. 이 여자분은 뭐 법적으로 막 큰 죄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라이더분이 무슨 죄이며 한번 큰 혼을 한번 나봐야지 정신을 차릴까. 근데 제 아는 동생도 지금 주말에 그 라이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저도 이거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 같으면은 그 커피를 얼굴에 부어버렸을 거라는 어디 이렇게 착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행이다. 아마 이제 신상이 털려가지고 가만 안 둘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막 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신상 다 털려가지고 1,000원도 평생 1,000원도 못 벌고 빌빌거리면서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냥 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네. 그 배달 라이더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도 힘든 일을 해서 그렇지 이분들 돈 많이 벌어요. 잘 버는데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을 힘들게 일을 하고 열심히 꿋꿋하게 사시는 분인데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 배달이라는 거, 배달 노동자라는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좀 편하게 살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분들을 무시한다라는 것 자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화내는 거고, 네,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진짜 의식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저희가 뭐 지난주인가 저 일베 관련된 뭐 얘기도 네. 좀 나눴지만 혐오 표현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막말을 한 그런 강사도 혐오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네. 어떤 그룹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선입견이든 뭐든 간에 어쨌거나 말을 함으로 해서 그 어떤 집단을 굉장히 모욕한 것이고 무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있어야 돼요. 분노만 하고 그 한때의 사건으로만 지나면 이런 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 말이라는 거는 우리 얘기를 했지만 정서적인 학대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입으로 때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듣고 있으면서 자기도 어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뺨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진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거를 확실하게 만드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도 차별에 대해서는 배우는데 혐오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교육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혐오라는 게 이제 갑자기 요즘에 너무 커진 네. 것도 있지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인종차별을 하게 되면 큰 네. 처분을 받게 되는데, 네. 우리도 이제 혐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혐오 표현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그런 뭐 법안까지 가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노를 표출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사건, 예를 들면 그 난민들 왔을 때 그 네. 난민들을 향해서 지금 이 사건에 분노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그 난민들을 향해서도 혐오의 표현을 뱉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도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람을 만나고 귀천이나 뭐 이런 것 따지지 말고 네, 그런 어떤 심성들을 가꿀 수도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네.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명숙님이 준비하신 이슈 아닌 이슈가 있죠. 네네. 그 어느 지역에 이제 혼자 카페를 하시는 그런 사장님이 계세요. 이제 여성분이신데 혼자 이제 하다 보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찾아와서 뭐 나름의 갑질이라든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말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참을 때까지 참으셨던 거죠. 사장님이 현수막을 해서 동네 야가치 아저씨들 한 번만 더 그렇게 한다면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뭐 약자에게만 강자인 사람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굉장히 당당하고 용기 있게 나서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좀 뭐랄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숨통을 좀 터주는 듯한 그런 통쾌함 때문에 제가 네.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다른 이슈들이 다 결이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좀 동등하게 보지 않고 네.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을 약간 하대하는 네. 그런 식의 문화가 젖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뭐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손님은 왕이 아닙니다. 그냥 맞아요. 우리는 거래 관계일 뿐이에요.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음식점을 간다거나 뭔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너무 내가 진짜 왕 마인드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음식점 가서 정말 바빠서 좀 퉁명스러운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친절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 막 욕하거나 막 악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잠깐의 불편함은 그냥 어떤 태도의 문제일 뿐이지 그게 그렇게까지 막 욕먹을 일인가? 이것도 저는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네, 정당한 서로가 대가와 대가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거 현수막 걸어놓은 거 봤는데 네. 이 사장님이 말씀하셔서 걸어놓은 게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뭔가 부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수막까지 그렇죠. 걸어놓지 네, 않았을까요? 뭐 쌓이고 이런 네. 또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놓으신 것 같은데 동네 주변 분들의 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써 있네요. 저는 애초에 서로가 조심하고 배려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꼭 이런 지경까지 가서야 자신을 돌아보거나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거나 뭐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오늘도 이제 이슈 아닌 이슈를 통해서 조금 더 인격이 성숙한 그런 사회를 한번 꿈꿔보게 됩니다. 네. 이메일이 왔습니다. 글로벌 코리안스 님이 보내주신 이메일인데 좀 길이가 길고 좀 내용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나눠서 읽도록 할게요. 네. 다시 촛불, 다시 세월호. 안녕하세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엉망인 수사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임관혁 단장이 정치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9일 발표한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에 말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1년 2개월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 대부분이 혐의 없음이기 때문. 심지어 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사건에 관련해서도 종래 수사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김대열, 지영관에서 확인된 내용, 대법원 판결도 무시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생산하는 각 첩보의 유일한 사용권자는 국방부 장관이기에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하는 것 자체가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의 공모임에도 이를 무시한 것, 국정원 사찰도 마찬가지다. 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및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수사 외압도 해경의 고 임경빈 군은 구조 방기 의혹 등에 대해 혐의 없음을 처리했다. 임관혁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은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을 서면으로만 조사했다고 들었다. 언제부터 피의자가 주장하면 그대로 팩트가 되는가? 임관혁 검사가 정치 검사라는 지적을 얼핏 페북에서 본 기억이 나서 시사 직격을 찾아봤더니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미 여러 건의 정치인 뇌물 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임관혁 검사. 오히려 감옥에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 사람이 그동안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을 했다고? 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 긴급 온라인 토론회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나는 시사 직격을 보기 전에 검찰의 무려 31페이지 언론 보도 자료를 훑어봤는데 사실 시간 낭비였을 뿐이었다. 서양의 한 번 거짓말 장인은 영원한 거짓말쟁이, once a liar, always a liar라는 속담이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세월호 유정 및 4.16 연대가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불복하고 한 달 내 공수처에 항고,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수처의 인사도 개판이라고 들었다. 공수처장은 악명 높은 김앤장 소속이었고 영국 공수처 차장은 우병우의 구속을 막고자 무죄 변론을 했으며 촛불 광장에 대한 무력 진압을 획책했던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에 대해 무죄 변론을 했더니다. 그런 그 과거 우병우의 변호사에게 우병우의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한다고? 문 대통령은 영국 공수처 차장 임명안을 왜 제가 했을까? 공수처 만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만 이건 무슨 논리인 건지 모르겠다. 시사 직격이 취재한 두 사건의 의혹을 요약해 보면 임관혁 검사는 두 사건을 기소했다. 2014년 새정치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하경 의원들의 입법 로비 사건과 한명숙 뇌물 사건이다. 시사 직격은 그가 둘 다 조작과 외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추론한다. 첫 번째, 새정치연합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뇌물 공여자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의 증언뿐.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 많다. 그는 큰 돈가방을 들고 국회의원실에 찾아가 소파에 두고 왔다고 주장했지만 국회 보안 검색을 통과하기 어렵고 현장 검증 비디오에 따르면 신계륜 의원실엔 소파도 아예 없다. 당시 보좌관도 김민성의 가방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호텔 앞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물증이 없다. 당시 신 의원 대기 중이던 기사는 분명히 신 의원이 가방 없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고 증언했으나 모두 무시되었다. 검찰이 증거로 채택한 CCTV는 보관 기록이 한 달만 유효했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성의 증언 이전에 이미 검찰이 입수한 걸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한동안 계획했다. 김영한 박근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이들의 이름과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도 적혀 있다. 신계륜 의원은 윤희상 평화재단의 후원 활동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와 있었다. 신 의원은 상품권은 큰 액수인 줄 모르고 별 생각 없이 받았다고 인정하지만 다른 뇌물 혐의는 부인했다. 김재윤 의원은 김민성의 전화 고백을 녹음을 했는데 그는 짜여진 틀에서 저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안에 계실 때도 저 역시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변명하고 싶진 않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민성은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했지만 기소하지 않았고 다른 의원들만 기소했다. 횡령액이 50억이 넘으면 법정형이 5년 이상 징역이고 그 이하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규정이 있다. 그의 횡령액이 처음에는 56억이었는데 48억 원으로 공소 금액이 축소된 걸 보면 형량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2건.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한 총리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 이때 대한통운 곽영욱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곽영욱 사장은 뇌물 공여를 주장했으나 진술 변경 등 신빙성 부족으로 한명숙 씨는 무죄를 받았다. 이후 한신건영의 한만호 전 대표도 뇌물 공여를 주장했지만 2011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2013년 유죄로 판결받아 징역 2년, 추징금 8억 8,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정영식 판사는 악명이 높다. 하지만 한만호 씨는 검찰의 압박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양심 선언을 했다.
한만호 씨는 생전에 윗선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된 수사였다고 이미 비디오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같이 재소했던 한은상에게 이를 알렸고 정의로운 검사에게 전하라고 부탁했다. 이런 배경에서 한은상 씨는 이를 임관혁 검사에게 알렸으나 오히려 그는 한은상의 가족을 소환, 조사 등으로 압박했다. 그는 당시 임관혁이 신분을 밝히지 않아 누군지 몰랐다가 2019년 세월호 특수단 뉴스를 보다가 알게 되었다고 감옥에서 면회한 시사직격 PD에게 증언했다. 추가로 안민석 의원은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자신이 전혀 모르는 오산시 교통 대표가 적혀 있어 의아했었다고 증언. 시사직격이 직접 이 대표를 인터뷰해보니 검찰이 안 의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고 한다. 검찰은 회사가 아니라 집안이 망한다고 협박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허위 증언을 거부했다. 한명숙 사건 검사실 증언 연습 확인됐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뉴스타파는 또 한명숙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 김 씨가 법정 증언 2달 전에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은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과 법정 증언을 비교해보니 김 씨의 진술은 2달 사이 크게 달라졌다. 검사실에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명확히 진술하지 못한 내용을 법정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것이다. 검사실을 드나들며 증언 훈련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김 씨와 수사팀에 대한 공소시효는 3월 22일 완성된다. 한명숙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가 증인 김 씨와 수사팀 검사를 기소하려면 이 시한 안에 해야 한다는 뜻이다. 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고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임관혁 검사에 대한 그 사람이 얽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근데 이게 사건들이 보면은 2가지, 3가지 정도 있는데 네, 이게 안에서 돌고 돌죠. 검사, 판사, 그리고 또 그 사회적 공적이 특조위에 또 검사가 발령됐는데 또 거기 또 그 검사가 또 여기에 또 발령돼서 자기들끼리 계속 이렇게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이런 네. 시기잖아요. 예. 그 임관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에 많이 등장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공수처장에 영국 씨가 그 공수처의 차장으로 임명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나셨는데,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수처 설치를 굉장히 크게 바랬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공수처 설치됐으니까 잘 하겠지라는 어느 정도의 이제 기대감과 안도감이 있었을 텐데, 이런 사람이 차장으로 옴으로써 우리가 공수처도 좀 눈 부릅뜨고 보게 됐다라는 식으로 좀 네. 봐주는 게 어떨까. 근데 이렇게 공수처도 지금, 우리가 봐줘야 된다는 거죠. 돌고 계속 이게 우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치는 게 지금 이런 사건들에서 계속 돌고 하는데 또 다시 이런 윤석열한테 한번 또 속고 또 이런 차장이 또 오니까 많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 그 사건으로만 또 이 영국 공수처 차장을 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또 김앤장이나 그 우병우 수사 그 변호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이미 뭐 차장으로 임명이 됐으니 이제 우리가 이제 속지 말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 그 기대대로 또 잘할 수도 있는데 너무 불안해하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면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저래 하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들이 또 그러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 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면 네. 또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네, 저는 좀 그런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뭐 간이 큰 대도라 할지라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면 네. 도둑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좀 그런 시각으로 공수처를 바라보면 어떨까 네, 싶고요. 네. 또 여기서 언급됐던 사건들이 시사직격에 그 수상한 중앙지검
메이드 인 중앙지검이라는 편으로 1부, 2부가 방송이 됐었어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메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갈게요. 네, 윤종원님, 민주당 161명 국정농단 판사 탄핵 소추 결정을 환영합니다. 모든 정치적 행위를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소추에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를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의 이름표를 달고서 선거에 승리하고 나서 이제는 반문과 반민주주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배신자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알아야 바꿉니다. 4일 탄핵 투표 반대자를 꼭 기억해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들이 심판해야 합니다. 또한 친북단체 경상도당 귀태 국민의힘 망나니들은 위헌적 판사들과 검사들과 북한만을 추종하는 세력임을 재확인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4일의 탄핵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탄핵 찬성 197표. 179표 죄송합니다. 179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주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노력하는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다른 정치적 결정을 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꼭 기록하고 기억해서 다음 선거에서는 철저히 투표로서 심판해야 합니다. 친북 단체 경상도당 기태 국민의힘 망나니들은 결국 대한민국 179명의 국회의원님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늙은 팬 올림. 새날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강승하님. 현재가 정상적이면 탄핵 인용 결정되리라 믿고 기다려 보렵니다. 이탄희 의원님, 찬성하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와이킴님, 오늘 임성근 탄핵을 시작으로 검 판세 탄핵 상시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쉬리님, 오늘 간만에 기쁜 소식이 있어서 힘이 나네요. 모든 언론들이 대통령님을 까기 바쁘네요. 적폐들 진짜 막강하다는 것을 요즘에 더 느끼고 있지만 우리 깨시민들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미숙 티긋님,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보유국이다. 문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정상적인 국민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임성근 판사가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 5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공직 취임 불가능, 그리고 퇴직급여는 일부만 좀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손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실 헌법을 위반한 판사인데 헌법을 위반한 판사가 퇴직연금을 받는다라는 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 이제 판사 탄핵이 많아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손해봐서 퇴직급여를 아예 이제 끊게 한다거나 그 경중에 따라서 이런 방안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이제 전례가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생각이 못했고 미처 이제 준비를 못했지만 이제는 이 부분도 좀 해야 될 것 같다. 아까운 우리의 세금이 다 이분들한테 퇴직연금으로 가는 게 옳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5년도 사실은 너무 짧은 거 아닐까요? 5년 금방 가거든요. 한 10년. 그렇긴 하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조금 강하게 해놔야 네. 좀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일단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추구했던 거기 때문에 네. 도저히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없는 행위들은 또 안 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엄하게 할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일단 탄핵을 당한 그런 판사 출신은 변호사가 되어도 사건을 수임받지 못하지 않을까요? 좀 그런 글쎄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같은 사람들이 또 서로 도와주고 하다 보면 또 일거리를 또 방법을 줄 수도 있고 생각해내겠죠. 아니면 뒤에서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이제 뭐 판사 탄핵 2호, 3호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헌재도 빨리 결정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 2월 28일 날이 네. 퇴임하는 날이라서 그 전에 안 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진짜.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이거 현재에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드시 인용을 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또 목소리를 높이면은 헌재에도
그 여론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네, 지켜보죠. 네. 네, 윤석수님. 홍만표가 1년 동안에 110억 원을 긁어 모았다고 한다. 홍만표를 변호사로 선임한 사람과 기업체의 이름과 사건명은 무엇이었으며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검사와 판사가 부당하게 처리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상대는 누구인가? 국가가 피해를 당했다면 시민이 피해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조사 또는 수사해야지요. 전영준님, 이런 정관예우 때문에 검찰과 사법부가 개혁을 목숨 바쳐 저지하는 겁니다. 사법부 판사가 검찰의 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정관예우 때문이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옵니다. 돈맛을 알아 자신들의 직분마저 상실하고 탐관오리에 빠져 있는 검찰과 사법부, 국민은 이 정관예우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빈센트 198님, 고위 공무원이 퇴임 후 전관으로 기업 또는 로펌과 금융권 고위직에 취업하면 공무원 연금 자격 박탈 및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 네. 빈센트 198님 되게 좋은 의견이신 거네요. 정관 예우라고 쓰고 정관 비리라고 읽는 거죠. 네. 그 홍만표 같은 변호사는 돈은 받았대 변호인 선임계는 낸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변호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돈만 받으면 사건 무마가 가능했고 네네. 사건 해결이 가능했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기업들을 변호했는지 이런 것도 검색하시면 사실 업체명이 다 나오거든요. 네, 검색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그 검사장으로 이제 사회에 나올 때 신고한 재산액은 뭐 한 13억 정도였는데 나오고 나서 불과 2, 3년 사이에 100몇 억을 벌었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 네. 비리죠. 그리고 뭐 수임료도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많다고 그러니까요. 하고요. 오피스텔도 그때 네. 뭐 100몇 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그 동의 한 층을 다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의 행동을 한 사람이 그 전에 어떤 네. 그건 진짜 저희가 말 안 해도 예. 정권이 안 바뀌고 이런 거 몰랐으면 계속 이런 스폰서 짓 하면서 그렇죠. 또 뭐 사회 단체 또 임원으로 들어가고 기업체 또 감사로 들어가가지고 또 지들끼리 해먹고 그렇게 그러게요. 됐었겠죠. 그래서 빨리 이 마지막에 한 것도 마찬가지고 탄핵도 많이 시키고 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님이 하셨던 인터뷰가 생각이 나는데 검찰과 판사는 자신들을 신성 가족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 신성하다라는 건 법이 신성한 게 아니라 우리 검찰이 신성하고 판사가 신성하다. 근데 우리를 건드려? 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왜 우리 가족 건드려라고 하면서 못 참고 똘똘 뭉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윤석열이 말했던 조직이 그 신성한 조직이었군요. 네네.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들도 지금에 와서야 판사 그동안도 우리가 사법부를 못 믿어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네. 알리게끔 하고 있으니까 더 빨리 사법개혁도 같이 가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그 드네요. 옛날 무협지나 막 그런 고소설을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죄명도 비슷비슷한데 또 많이 나와서 국민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헷갈려가지고 누가 누구고 막 공부를 많이 영웅 하고 호골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빌런들이 막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판세의 이름들을 다 알고 너무 그거를 헷갈려요, 비켜나가야 진짜. 되니까 네. 처단을 해야 하니까. 네. 근데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봐요. 세계 각국의 그런 로스쿨 같은 곳에 한국의 검사들이 누리는 그런 어떤 특권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수사권, 뭐 기소권,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를 다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한번 묶어보면 그 외국에서 바라보는 검찰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다들 한국으로 몰려오지 않을까요? 한국 최고인데? 그러게요. 네, 모다맘님.
진짜 미치겠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네. 한명숙 전 총리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명박 때부터 잡아 넣으려고 고소 고발 난무하더니 결국 박근혜 정권 때 구속되길래 구속될 만하니 됐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5060 군사 정권 때 했던 짓을 저지르다니 진짜 답이 없다. 저들은 국민을 아직도 개 돼지나 잘 끓어오르고 잘 식는 냄비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 죄를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지,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지. 배통이님, 검찰 총통이 다스리는 나치, SS 친위대 특수부 검사, 유대인처럼 민주 세력을 감별해서 선택적 판결하는 적폐 법원과 판사의 선택적 차별법. 이거 이쯤 되면 윤틀러 총통 공화국이다. 하잇 윤툴러를 외치는 적폐 언론과 정권 욕망에 매몰된 제1야당. 호박꽃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이 선출한 자들이 제대로 해야 한다. 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떡검들. 국회는 이런 검찰 권력을 뺏기 위해서 수사권을 박탈하고 법원도 주요 사건은 배심원제를 운영해서 말도 안 되는 표창장 판결, 나배 판결 같은 것을 없애야 한다. 네, 지금 국회에서 많이들 노력하고 계시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사법개혁에 대해서, 그다음에 검찰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여기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주고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계속할게요. 서재웅님, 사무기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주종이 복합기입니다. PDF 파일은 이미지여서 이걸 오려 한글에 붙이면 그냥 딱 봐도 오려 붙인 부분이 무조건 티가 납니다. 작년에 처음 사건 터졌을 때 검찰 주장 듣고 비웃었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와서 더 분노하게 되네요. 한 번만 집에서 해봐도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알 수 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줘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욕만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은숙김님, 빨간 아재님의 정 교수님 재판 관련 방송 늘 지켜봅니다. 억울함이 일상의 감정이 되긴 했지만 진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쭉 관심 가지고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줄리 F님, 언론이 인권 유린 정도가 아니라 저에겐 단체 린치를 하는 것 같은데요. 표적해놓고 한 시민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요. 조민 씨의 죄가 확실히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한영 외고의 입시 전형 카운슬러의 조언에 따라 학교에서 주도를 한 프로세스대로 간 것은 가지고 이렇게나 한 시민을 표적으로 못 살게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 참. 송이님, 이면택, 저런 것들이 환자 진찰할까봐 무섭다. 조민 씨가 저희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잘하니까 배 아파서 그러지? 우습다. 평범하게 살게 좀 놔둬라. 아주 징글징글하다. 네, 지금 조민 씨에 대한 뭐 언론도 그렇고 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여러 단체들이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너무 큰 인권 유린이고 한 사람의 인격을 너무 처참하게 밟아놓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제가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엄마 집에 가서 이제 반찬을 강탈해 오는데 저희 아빠가 거의 MBN이나 TV조선을 항상 키고 있어요. 그게 관성이 돼 있으니까 네. 보는 거예요. 그냥 툭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백색 소음처럼. 근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조민 얘기만 해요. 정말. 근데 이건 조민 씨라고 할게요. 이 조민 씨가 뭐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도 하루 종일 조민 얘기만 해.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뭐 변호사님 뭐니 걔네들 나와서 막 얘기하고 뭐 안 된다 기다 뭐 죄다 아니다. 근데 그 조민 씨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는 막 다른 이슈도 되게 많은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빠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세뇌 당할 수밖에 없겠다. 여기 보니까 막 이거 PDF 보여줘도 막 화낸다고 그러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이거 아니야. 그게 화낸다. 저희 아빠도 저거 완전 뻥치고 있네. 그러면 우리 아빠도 시끄러워. 그러거든요. 진짜. 근데 이 언론이 정말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채널을 좀 이렇게 잘 돌려놓으세요. 관성이 되셨습니다. 아빠가 내시는 거라서. 그렇군요. 네, 그런 종편이 좀 안 나오게끔. 정말. 네,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원서를 내는 곳마다 그게 다 밝혀져서 언론 보도를 할 수가 있는지
사실상 누군가 어떤 단체에서 이걸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기사로 싣고 말고는 또 언론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대서득필하면서 계속 문제화 시킨다라는 거, 문제 없는 것을 문제화 시킨다라는 거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일이죠. 이 병원에서도 문제가 없는 거 뻔히 아는데도 이 조민이라는 사람이 우리 병원에 뭐 이렇게 내거나 하면 면접서를 내거나 하면은 언론에서 그렇게 때리니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진짜. 그렇죠. 그래도 제가 조민 씨를 보면 이렇게 꾸준히 지금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굉장히 당당하고 용기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조민 씨에 대한 인상이 참 좋습니다. 네. 잘 잘 내시고요. 네. 힘내세요. 사람 속은 몰라서 어떻게 되게 많이 힘드시겠지만 맞습니다. 응원하는 국민, 정상적인 응원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는 거를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임현택 씨 이런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네요. 일배요, 일배. 네. 그렇군요. 저희 아버지가 택자 돌림이신데 임 씨의 택자 돌림이신데 네네. 이 이름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진짜 제 친척은 아닙니다만 네.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계속 갈게요. 네, 신세라님. 우상호와 박영선이 만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고 얼마나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하고 괜히 으쓱해지던지 우리 깨시민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품격 있고 따뜻하고 유능하다고 자랑하고 싶었다. 이기적이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데 정신 팔려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싸움질만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절대 이해 못할 장면이지. 박영선, 우상호 둘 다 흥해라. 파이팅. 또 너무 기발하게 지으셨네요. 톰과 란제리님. 이낙연이 사면 얘기한 거랑 박영선이 금태섭 얘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게 전략이라면 잘못 짠 전략입니다. 우상호 의원님 시장 갑시다. 패러다임 전하님. 적폐청산과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 시국에 협치, 통합, 사면론, 넓은 품, 운운하는 작자들은 정말 제정신 아닌 거다. 민주당 내의 수박들부터 철저히 배제시켜야 한다. 제레미 킴님. 민주당이 잘해서 응원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 흠당이 정말 진짜 싫어서 응원하는 거다. 달콤한 달빛님. 왜 박주민 의원이 무리해서라도 민주당 당대표로 나왔었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우리 명숙님 개그 코드가 네. 알겠습니다. 네, 통과 란제리님요? 아, 네. 제레미님 같은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내가 누군가를 지지해서도 있지만 정말 국민의힘에서 되는 거는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투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민주당에는 우상호, 박영선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에도 그 김진애 정봉주 후보분이 있잖아요. 다 네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응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끼리 누군가를 비판하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지양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박영선 그 후보님이 얘기하셨던 금태섭을 이렇게 넓게 품어주자 이 말은 확실히 실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이쪽 세력들이 김태섭을 어떻게 보는지, 금태섭이 그동안 어떤 망언들을 해왔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다. 장관직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쪽에 관심을 좀 덜 기울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확실히 실수였다고. 그러니까 너무 크게는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네. 아니면 애둘러 깐 거 수도 있어요. 난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계속 갈게요. 정채웅님, 부디 간철수가 국민의 짐에 입당하여 또 한 번 당 쪼개기에 주특기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안철수의 임무는 적의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조직만을 완전 교란시켜 민주당에게 승리의 기쁨을 선사하는 것. 영린님, 당대표가 다른 당으로 그냥 입당하는 건 뭐냐고. 남은 당원들은 뭐가 되냐고. 철수야. 김수고님, 국민의 짐당은 손님이 없는데도 돼지국밥만 주구장창 팔고 있는 정거장 앞에 있는 식당 같다. 조금 있으면 문 닫는 일밖에 없을 것 같다. 메뉴 좀 바꿔 이 머저리들아. 연무 김영우님,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내용입니다. 효창원이 독립운동공원으로 바뀌길 기원합니다. 새날 멋진 방송입니다. 코보 영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 잘못이 바로 친일청산 못한 죄입니다. 1벌 100개입니다. 법이 너무 강해도 문제이지만 법이 너무 무르면 강도가 들끓습니다. 네, 라파엘 상철리님, 정봉주 전 의원님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발판 삼아 더욱 높게 비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옆에서 격려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파이팅! 빈센트 198님, 깔때기 여전하네요. 정봉주 의원님 목소리만 들어도 이유 없이 웃기고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서울 시민이 아니라서 표를 줄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패트리샤님, 오래전부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지지하겠습니다. 달려라 정봉주. 네, 정봉주 후보님 인터뷰 이후에 굉장히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다 소개 못 해드리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굉장히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동안 겪으신 이제 고초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말 전해드리고 싶네요. 정기용님, 내 돈이 아니고 국민 세금이라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가요? 무보직이 1,500명? KBS에 고개만 내밀면 급여를 가져갈 수 있나요? 그러면서 보도의 공정성은 있었나요? 부러우면 KBS에 들어오라고요? 그것이 국민의 방송 KBS인가요? 이런 삐리리님, 경기도 기본재난소득지원금 화요일에 신용카드로 신청했는데 수요일에 바로 들어오네요. 지난번보다 너무 빨리 들어와서 놀랬어요. 지난번 전산 기록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지. 우리는 다 서울 시민이죠. 제 친구도 경기도민인데 네. 이거 받아서 거긴 4인 가족이 있거든요. 네. 네, 너무 좋다고. 뭐 아동수당도 또 따로 나오고 막 그런다고 그러던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주세요, 돈을. 표를 받으시려면. 네, 그것도 이제 설 연휴 전에 아, 그럼요. 입금이 되니까 정말 다들 정말 그렇죠. 많이 기뻐하더라고요. 필요할 때 네. 쓰겠네요. 그렇죠. 부럽습니다, 경기도민. 저희도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전국민 지급을 기대해 보고요. 네. 그래도 부럽습니다, 경기도민. 두 번 봤잖아요. 우선 꽂혀야지, 꽂혀야 부러워. 부러우면 지는 건데요. 계속 할게요. 네. FC 바로 쌀려나. 홍남기가 지가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 돈이 지 돈인 줄 착각하는 듯. 크크. 김시연님, 홍남기 탄핵. 금수저 나리들이 서민들 살림살이를 웃지 알겠노. 열받네. 코미님, 맞네. 불 끄려는데 수도요금 때문에 물 쓰지 말라는 비유가 딱 적절하구먼. 저는 고액 연봉자이면서 해외 유학도 국비로 다녀오고 자기 연봉 내놓거나 어디서 구해오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당대표와 총리 말에도 엉까는 그런 기재부 장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지난 선별 지급 때 내보내야 한다고 했잖아. 소상공인 지원금 받는 사람만 자동으로 받고 난 한 번도 못 받았다고. 네, 맞습니다. 네, 목동 수달님. 가정이긴 하지만 박원순 시장님과 피해 주장인과의 사이에도 진실을 보기 전에는 누가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방송 내내 여자 쪽의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모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딴지 거는 것 아닙니다. 오늘 방송의 소재가 얼핏 임팩트 있을 수 있었겠지만 남녀관계에서 상처받는 남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연이 지나가는 가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릇 사는 것 정도로 다툼이 일었다면 사연자 부부는 지금 서로의 방식에 맞춰가느라 한참 실랑이가 많을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다고 남자의 과격한 행동을 두둔하지 않겠고요. 친동생이라면 엎드려 뻗쳐라도 시키고 싶네요.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남편에게 먼저 미안해라고 사과를 좀 해봐라. 이렇게 조언해 주신 언니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의 악영향을 끼친 그런 개신교들도 꼭 자기 교회가 아니어도 먼저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진작 그 갈등을 봉합하고 싶은 사람은 억울하다 하여도 먼저 사과를 합니다. 팬인데 갑자기 딴지 거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남자도 되게 약하고 잘 무너지는 존재인데 위로받을 곳이 새날밖에 없어서 이렇게 주저리 댓글 남깁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남자도 약하고 잘 무너지는 존재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더 약한 존재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사과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먼저 사과라고 조언하는 언니들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마용옥님. 4차 산업 젊은이들 일주일에 5억 배틀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이런 경험과 생각들이 우리의 미래를 살릴 자원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다시 도전의 기회가 일주일 간격이라니 정말 가슴이 뛰는 구상입니다. 은수킴님, V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네요. 이지선님, 아이 엄마라 본방은 늘 못 듣지만 방송 후나 다음날 틈틈이 듣습니다. 신랑과 둘이 애청자인데 제가 대표로 멤버십 가입합니다. 진보 진영 쪽 다른 것도 후원하고 있어 비싼 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푸나님과 새날 힘내세요. 늘 듣고 국가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은 장기 집권해서 다 같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달님은 꼭 지켜드려야죠. 네, 오세훈의 V가 부전이 아니라 VIP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패러디가 아주 네, 난무했습니다. 재밌었고요.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게 대통령 전용 식당이 빕스다. 대박이다. 라는 거. 아, 저 처음 들었는데 대박이다. 그게 최고인데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타니타님, 이상구 박사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매주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롭게 깨닫는 것도 많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구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어서 국가와 젊은이들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SU 남님, 제가 딸만 셋인데 항희두 씨는 진짜 꼭 사위 삼고 싶은 젊은이네. 정말 기대되는 청년. 윤필자님, 방청객 보람님,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저희도 좋아합니다. 보람님이 웃어주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힘이 나요. 네네. 전 너무 뿌듯해요. 막, 막 어깨 걸고 쓰고 더 웃기고 싶어. 네, 그리고 너무 그 황희도님한테도 굉장히 큰 칭찬이 왔어요. 딸이 셋인데 다 소개해주고 싶다고. 황희도님을 이렇게 넘보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그 의열단 식구들도 나 동생 있는데 딸 있는데 희두 같은 저런 사위 있었으면 막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엄마나 누나가 탐내면 안 되고요. 본인이 네, 당사자 본인이 꼭 탐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여기까지 소개할게요. 오직 공감뿐입니다. 프로포즈 언제 할 거냐는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입니다. 홍기가 꽉 찬 여자친구는 저와 만나기 전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결혼할 거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아직 사랑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결혼하는 데 있어 갈등이 생길 만한 큰 요소가 없습니다. 배부른 소리 같겠지만 저는 그 점이 망설여지네요. 훤칠한 키에 준수하고 안정적인 직장, 부모님 노후 준비가 되어 있고 저도 집이 있고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라면 항상 맞장구 쳐주며 티키타카가 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일지라도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여자친구가 절 신랑감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자친구 또한 배경과 조건이 저와 비슷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하는 상황이라 그 시간만큼은 저도 엄청 꾸미고 온전히 여자친구를 위한 시간으로 할애하지만 결혼 이후에 매일 붙어있고 후줄근한 모습에 게으른 모습을 보면 지금의 환상이 깨져 결혼을 후회하진 않을까 걱정돼요. 후회를 넘어 이혼까지 하게 되진 않을지. 저는 어려서부터 거짓말 조금 못해 월세방에 고기 반찬 없이도 사랑만 있으면 되지 라는 가치관이 있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저희는 홍기찬 남녀가 큰 하자 없고 남들 다 하니까 하는 결혼이란 느낌이 강해요.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여자친구는 그게 보이지 않기에 제가 완벽한 이상형이자 남편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이가 있으니 빨리 합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만나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사랑하게 됐고 깊어진 관계가 된 게 아니라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여친 기준에 부합돼서 선택되었구나 라고 느끼는 제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음. 이런 소심쟁이.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예쁘게 사랑하면은 뭐 이런 거 고민 다 없어질 것 같은데 남자분이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착한 소심쟁이? 여러 가지 여자친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아주 좋겠다. 남자분은 사랑 우선주의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자신이 그 여자친구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간을 더 가져야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마음들은 공감이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그 동생들도 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아, 내가 정말 결혼하고 싶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아, 이미 나이가 이만큼 차야 있고, 주변에서 다 하라고 하고, 사람들 만나면 계속 스트레스고, 만날 사람이 다 이제 애 엄마 아빠밖에 없어서 만나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결혼할 상대를 찾게 되는 거, 그런 상황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자친구를 지금은 좋아하는데 저 여자친구가 그런 환경만 보고 결혼에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여자친구에 대한 못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여자친구 좋아하고 뭐 사랑하면 당연히 마음이 소심해지고 구질구질해지고 그런 게 구질구질. 네, 좀 그래서 네, 사랑이 네. 다 구질구질해지잖아요. 이런 네.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급하게 할 것이 결혼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네. 하자면 제가 이제 결혼을 아직 비혼이라고 하기도 뭐 하지만 어쨌거나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동생들이 이제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그 순서대로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니고 네. 당연히 생기고 상황이 돼서 먼저 가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동생보다 내가 뒤처질 수는 없다. 동생이 먼저 가게 할 수는 없다 해서 그냥 급하게 결혼들을 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네. 나중에 다 결과들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가 결과가 어찌 되던 간에 자신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또 되면은 더더욱 좋은 거고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죠. 첫째부터 순서대로 결혼해야 되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갔잖아요. 좀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예. 저희 엄마는 제 동생도 이렇게 똑같이 결혼하고 저는 안 하는 케이스인데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부럽대요. 네. 다시 태어나면 너처럼 살고 싶다고. 맞아요.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너무 편해 하시더라고요. 보인다고. 제가 막 앞선 여자가 되어 있다. 네. 너무 부럽대요. 그럼 결혼에 대한 고민 같은 거나 스트레스는 없으세요, 수미님은? 저는 없는데 어떤 게 저거 하냐면 왜 시집 안 갔어? 그 나이 먹도록 왜 시집 안 갔어? 뭐 근데 그게 뭐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것도 있고 안 간 것도 있고 그냥 시간이 흘러 이렇게 된 건데 요즘에 또 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또 갔다 오신 분들도 너무 자유로운 그런 문화가 많이 네. 생성돼 있잖아요. 네. 그냥 근데 좋은 사람 생기면 갈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주변의 시선이나 떠밀림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하는 그렇죠. 사람과 결혼하는 게 네, 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너 나이가 벌써 이렇게인데 결혼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게 과연 내 아이를 위한 일인가 생각을 좀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여자분 같은 경우가 남자친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뭐 조건도 대충 맞고 하니까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하구나 이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잘 사는 경우도 또 많고 그렇게 생각하면 수민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남자친구가 좀 소심한 면도 있긴 한 거네요. 네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멋진 모습만 보여줬는데 내가 게을러지고 멋지지 않아지면 날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굉장히 좀 두 분이서 서로 많이 좋아하시고
몇 년 그런지 지나면 않을까. 그런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추린이 있고 나가고 그럴 수도 맞아요. 있어요. 본인이 이제 일상에서는 그렇게 지내고 하면 다른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네네. 집에서 너무 갇혀 입는다는 건 좀 병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럼 좀 편하게도 입고 만나 보시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진짜 여러 가지. 고기 반찬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트할 때 그날은 고기 안 먹는 걸로 요즘 채식이 또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아니, 되지 너무 되지 웃긴 게 않을까. 네. 만난 지 한 1년 넘어가면 네. 오늘 뭐 먹을 거야 이러잖아요. 너무 예쁜 생각하고 있어서 네.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참 건강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오늘은 진짜 공감을 좀 많이 해줄 수 네. 있는 그런 사연이라서 따뜻하네요. 그야말로 네. 네, 새날 한나인 137회 방송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아마 설 연휴 때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네, 어쨌든 네, 설 연휴에 못 나가시니까 새날 많이 봐주세요.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는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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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